네, 인강드림 3회차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례이다.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1항.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은 채권 최고액까지 설명하면 된다. 그렇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재 실채무액을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통해서 조사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의무를 다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의무 위반, 구체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3항.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항.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행위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제기관은 공제금 지급 책임이 없다. 지금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지 않고도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까지는 할 수가 있죠.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규칙상의 보증은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공매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업무도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중개 업무상 행위 속에 속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2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권고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권고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권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하고 있죠. 3항.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겠죠. 그 자는 그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를 해야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3항이 틀린 지문이네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금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전에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3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3번. 다음 사례 중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1항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위조하여 중기업 개설 등록을 했다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지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2항 공인중개사인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중개 업무를 했다면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되지만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3항 분사무소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는 되겠지만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4항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면 선고가 유예가 되었죠.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항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이중 소속을 했다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거, 이거는 자격 취소 사유이고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4가지 사유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해당하게 될 자격 취소 사유가 그거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는 거 자격 취소 사유인데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상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이면서 동시에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찾습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 거 맞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는 것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요. 이 행위는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인 겁니다. 그래서 3항이 정답이고요.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받는 거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행위가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기 때문에 3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번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어떤 행정처분과 어떤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 행정처분은 금지행위 위반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행정처분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자를 찾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행정처분은 없고요.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중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것은 행정형벌은 1년 1천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여서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3번,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금품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사례이죠. 사항,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한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행정처분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며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의뢰인 쌍방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같지만 이것은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거죠.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신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1항 옳은 지문 정답 나왔고요. 2번,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가요? 그것은 실무교육 시간이 그렇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였었습니다. 3항,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2항은 실무교육으로 바꾸면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4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연수교육 통지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었었던 거고요. 5항,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은 일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 고발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외국인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죠. 외국인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과 지역이 있죠. 그중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었고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에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있었었죠. 문화재보호법상에 보호물과 보호구역 있었었고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있었었고 국방 목적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정한 일부 섬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항 옳은 지문이고요. 2항 외국인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거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3항 전통사찰의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대지에 해당한다 해도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허가 대상 토지는 아닌 것입니다. 4항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했다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원인이 경매였었다면 취득일은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매수 잔금 완납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5항 외국인이 상속, 경매, 판결 등 다시 말해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죠. 계약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것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뿐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9번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29번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와 해제 등의 신고를 비교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틀린 거. 1항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2항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가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는 실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외에도 당사자가 모두 확인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중개 완성 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지, 거래 당사자는 아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거래계약 신고 확인서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5항 거래계약 신고서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의 농지, 즉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2항 허가 여부의 처분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 처리 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일인 것이고요. 3항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4항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3년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4항이 틀린 지문이고요. 5항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검인을 의제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었고요.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 주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4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 주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5항 통지를 받은 시장군, 주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이죠. 14일이 아니라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항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하는 것이 지목이죠. 2항 지목과 실제 용도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지목을 조사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상의 지목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황 지목, 실제 이용 상태가 대장상의 지목과 일치하고 있는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개 완성 시 확인 설명서 대상 물건 표시란 지목은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모두 둘 다 기재를 해야 될 겁니다. 3항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를 한 거죠. 4항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 소유권인 경우에는 수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하여서 필지마다 법정 지목은 하나씩 부여가 되는 거죠. 5항 지목은 변경 절차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다. 지목 변경 신청해서 지목 변경하는 거 가능하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계약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부여가 된다.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2항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항 주택임대차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체결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건 아니다. 자동 부여됩니다. 타임 스탬프가 부여되면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된 시점부터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 이른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4항 계약 체결 시 도장이 필요 없으며 부동산 거래를 서면에 의한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므로 계약 체결이 편리하겠죠. 또 5항 개인정보 및 계약 내용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 등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표기와 법률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 거래계약 성립 시 취득중개 의뢰인이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지불하는 것은 계약금이라고 표기하고 그 효력은
증약계약금이다. 거래계약 체결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의 법적 성격을 갖는 거죠. 2항, 위 1항의 계약금은 계약 대상과 계약 진행 및 위반에 따라 다른 명칭과 효력을 가질 수가 있죠. 3항, 거래계약에 대해서 취득중개 의뢰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전 중개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서로 승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바, 이 효력을 해약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항, 거래계약서 중에 취득중개 의뢰인이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은 몰수되고 이전 중개 의뢰인이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이 효력을 위약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성격인 위약금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항, 거래계약서상의 계약금에 대해서 해약, 위약, 계약, 보증이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는 위약보증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종교단체의 산하기관 보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법률론을 전제로 한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종중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항,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의 배명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답니다.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 신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가 임의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4항, 명의신탁자가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하게 되겠죠. 물론 실명 등기했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만. 5항,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로의 등기는 유효이므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일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금 제공한 신탁자 동의 없이 처분해도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묘의 설치 면적과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항,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의 면적은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30제곱미터가 아니라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합장일 경우에만 15제곱미터까지 인정해 주는 거고요. 30평방미터는 개인 묘지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면적이었었던 겁니다. 틀렸고요. 2항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거죠. 장사법상 묘지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3항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해서요. 30년 범위 내에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 개인묘지는 1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라고 했었죠. 개인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 가정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가 10평방미터였었고요. 지금 30과 12, 1항과 4항에서 서로 뒤바뀌어 각각 틀린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항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7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인데요. 판례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1항 점포가 딸려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른바 점포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2항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돈을 차용한 후 담보의 목적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을 경매하여 임차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 목적으로 소유 명의를 취득한 적이 있는 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3항 가압류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에 가압류 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4항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전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던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전 소유자는 위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항 가압류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압류가 그 경매 절차에서 소멸기준 권리가 될 것이고 소멸기준 권리보다 늦게 확보한 대항력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문제인데요.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환산보증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지만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이 있는 2항 지문도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게만 보장되는 것이니 인정될 경우가 없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보호 규정,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9번. 법원 경매에 있어서 배당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여 물권 상호 간의 순위는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르겠죠. 2항, 가압류 등기 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압류가 우선합니까?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므로 가압류가 등기된 후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가압류와 담보물권은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 관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항이 틀린 지문이고요. 3항,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민사채권보다 국가채권이 우선하겠죠. 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당해 국세, 지방세보다도 주택이나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법에 의한 소액이나 임금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이고요. 5항, 채권 상호 간의 순위는 채권자 공평주의에 따라서 순서에 관계없이 금액 비율로 평등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대법원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하는 거죠. 2항, 매각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매각 대금입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되고요. 3항,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4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여기가 법원행정처장이죠. 지금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이 위치를 뒤바꾸어 3, 4항이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5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경매대리 행위는 대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3회차 인강드림 온라인 모의고사 문제 여기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